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회계의 개념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회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는 무엇일까요? 네, 회사의 기업의 언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 네, 이런 표현도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일단 회계라는 건 저희가 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의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저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우리가 사정을 잘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자,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 이제 회계란 무엇인지 알겠는데 회계를 왜 하는 걸까요? 왜? 자,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경제 실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회계란 무엇인가요?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도와주면서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인데 회계를 그러면 왜 하느냐? 목적.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것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느냐?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누구인가? 자, 보시면요. 자, 제가 표로 구분을 해뒀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경영자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자는 어떤 사람들을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회사에 보면 CEO,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키 큰 훈남들이 경영자를 하죠. CEO를 해요, 보통. 네, 그런 경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경영활동은 회계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경영활동은 이 회계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치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경영자가 초반에 우리가 목표를 한 게 있다면 그 목표와 우리 현재 우리 숫자로 가지고 있는 회계의 그 수치상의 목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정말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를 경영자가 이용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경영자는 A의 방안을 생각을 할 때, 자, A를 우리가 매출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회사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A 방안을 실제로 매출을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고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것을 매출했을 때 우리가 한 100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100원의 이익을 우리가 얻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다? 회계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자,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보통은 뭐 배당금, 네,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주식의 가격 상승 등 투자 결정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자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빌려줬다면 우리가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어떻게, 왜 돈을 빌려주나요? 제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이자만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자와 이 내가 빌려준 돈, 원금을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현금이 많아요. 제가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지하게. 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자율이 좋은, 수익률이 좋은 A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선택을 할 때 은행은 이자율이 뻔하죠. 지금 현재 뭐 1.8%, 1.9% 뭐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제가 A 기업에 투자를 하면 2% 혹은 3% 더 많이 7%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 5%나 받을 수 있어, 이자율?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돈을 A기업에 투자를 하겠지만 회계를 배운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이용을 하셔야겠죠. 재무제표도 보실 거고요. 뉴스도 찾아볼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려고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튼튼한 기업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수익성도 좋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투자자와 채권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을 저희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왜? 배당금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자를 받아야 돼. 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투자자는 제가 투자를 했을 때요.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 투자자는 주식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원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함께 나중에 원금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업의 장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 것인가,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점에서 보실 수는 있겠죠. 내가 연봉 협상을 할 건데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성이 좋다면 내가 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종업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국세청도 있을 거고요. 세무서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기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때문에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회계 2급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전산 세무로 가시면 법인세도 소득세도 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럴 때 본다면 법인세를 내는 기준과 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 없이 우리가 세금을 낼 수는 없어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국민의 의무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의무긴 하나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를 하는 저도 사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않지만 국민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를 하죠. 자, 그러면 저는 100원만 납부하고 상대방은 200원을 납부하는데 그 기준이 다 각각 다르다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정확하게 세금을 낸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을 둬서 이 법에 맞게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는 게 정부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 자, 정말 그것에 맞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을 하는 건 회계 정보를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라는 것을 같이 제출을 하면서 회계 정보에 같이 제출을 하는 거죠. 우리 회계 정보가 이러하니까 우린 세금을 이만큼 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소비자입니다. 자, 소비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용을 할 건데요. 언제 이용을 할 거냐면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물건을 살 거예요. A라는 물건을 살 건데 자, 과연 내가 이걸 사서 오래 사용을 할 때 AS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이름이 있는 기업은 좀 더 대기업이고 튼튼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에 팍 망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좀 처음 보는 곳, 이번에 막 생긴 곳, 이런 곳에서 제품을 구입한다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나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를 저희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정보 특성, 그 밖에 등등등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기는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관리회계는 여기서 보지 않으실 거고요. 회계 2급에서는 재무회계를 보시게 될 건데 자, 얘를 굳이 제가 교재에 넣어놓은 이유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바꿔서 올바른 게 설명된 것은 혹은 틀리게 설명된 것을 이런 식으로 객관식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누가 이용을 하느냐? 누가 이용을 하느냐? 첫 번째가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보통 이용을 합니다. 물론 내부 정보 이용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파트에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반대로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얘는 공시가 돼요. 공시. 공시가 된다는 건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관리회계는요.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예요. 내부 자료라는 건 내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외부냐 내부냐 좀 다르더라. 자, 두 번째 정보 이용 목적입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정보 이용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했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출시할 건데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원가가 얼마나 들 것인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일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 원가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매출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판매 원가 자체를 공개하진 않죠. 이건 내부 자료예요. 내가 공개한다면 경쟁 기업들이 그거를 100원 주고 만들었어? 그럼 나는 90원에 만들어 볼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볼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출이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우리가 만들 것인가 신제품을 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주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줄 건데 정보 이용자 중에 정부 기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부 기관. 우리가 정말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건지 납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정부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지향적이라는 이유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에 1년분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법인세 기준입니다. 법인세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3월 31일 경에는 과거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월부터 12월까지. 자, 현재 2018년입니다. 2018년 3월 31일에는요, 제가 A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그 재무제표는 2017년 1월부터 12월분의 재무제표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걸 만든다면 이라고 가정을 계속했죠. 출시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요. 자, 여기 아래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저희가 별표를 칠게요. 자, 얘는 좀 신뢰성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다 지나온 걸 우리가 정리해서 회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자, 반면에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인데 우리가 목적에 맞게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재무회계는 정기보고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서 12월분을 그 다음에 3월에 보고를 한다. 자, 그렇게 연간 보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기나 분기로 쪼개서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 정기보고 하셔야 되고요. 관리회계는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경영자한테 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기 때문에 자, 필요 시점에 작성을 하고요. 작성 기준은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할 거고, 자,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작성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넘겨서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연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1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산회계 2급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죠. 2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실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는 이런 거예요. 앞에 주식회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법인 사업자고요. 개인 사업자는 그런 게 붙어 있지 않는 게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 위주로 출제되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를 기본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회계 연도 당연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 기간을 내가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싶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연도로 보고 있다. 자, 회계 단위 보겠습니다. 자, 회계 단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장소적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사업장도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고 C라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자, 각각의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회계 단위로 보겠다. 재무제표를 각각으로 작성을 해라. 이 장소적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사업장이 5개라면 기본적으로 5개의 재무제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연도와 회계 단위 모두 제가 짧게 축약해서 교재에 적어 두었지만 이 부분도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전산회계 2급 범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100% 하셔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자산은 어떤 거냐면 장래에 기업이 활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차가 한 대 있거든요. 제 명의의 차가 한 대 있어요. 오늘도 강의를 찍으러 올 때 그 차를 타고 왔죠. 밖에 막 비도 부슬부슬 내렸고요. 차 안에서 막 음악 감상을 하면서 여기로 왔는데 이 차는 저의 자산이에요. 저의 자산이죠. 제가 이 차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강의를 드리고 저는 나중에 이 강의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면 저는 수익을 얻겠죠. 네,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통 자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산이 어느 정도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제 돈, 제가 맡긴 돈이죠, 은행에. 자, 그런 것들, 원래 내 돈,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부채는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미래의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 결국엔 갚아야 되는 돈, 빚이라고 보면 돼요. 빚이에요. 빚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갚아야 된다. 채무. 제가 은행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집을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빌렸으면 저는 나중에 기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제가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한 그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채무예요. 언젠간 제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입니다. 기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은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을 빼면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 자,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거고요. 자, 수익은 어떤 거냐?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이다. 제가 지금 분필을 손에 들고 있는데요. 분필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걸로 얻는 이익. 이걸 저희가 수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전자에서 보면 핸드폰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막 이런 가전제품들을 팔죠.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판매를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익을 저희가 수익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은 내가 그러면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내가 분필을 팔았는데 분필을 팔기 위해서는 분필을 제가 만들었다면 이걸 만들 때 들어간 비용 혹은 제가 다른 데에서 분필을 사와서 매출을 한 거였다면 사왔을 때 이 금액 그리고 제가 이걸 팔기 위해서 광고도 막 하고요. 밥도 사 먹고요. 막 여비교통비, 차에 막 주유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비용을 저희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에는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라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한 금액, 판매한 가격에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저한테 순수 떨어지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계정 과목별 분류 보실 건데요. 여기에 별표를 100만 개 정도 해둘게요. 100만 개나 해요. 딱 교재를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벌써 별표가 100만 개나 나오죠.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계정 과목을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요. 그동안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자주 나오고 매번 나오는 것들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100%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회계라는 건 암기가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시험이 너무 급하다, 아니면 이걸 빨리 외워버리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많이 문제를 풀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만 내가 너무 급하다라고 한다면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먼저 자산 먼저 볼 겁니다. 자산 먼저 볼 거고요. 자, 얘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산이죠.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고요.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현금 나오네요, 현금. 현금 어떤 게 현금인가요? 네, 진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갑에서 딱 꺼내면 현금 있죠. 요새는 신용카드가 많긴 하지만 현금 딱 나오면 그게 현금이고요.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나오는데, 자,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저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통장이 보통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예금이고요.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과 비슷한 거예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건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혹은 어음을 수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한 통장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제 쭉쭉쭉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상세한 설명에 대한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라고 각각 써져 있죠. 자, 외상매출금은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받으러음은 내가 어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계정 과목인데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저희가 합해서 매출채권이다. 이런 표현을 간혹가다 써요. 두 개 매출 채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출 채권 자체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요. 계정 과목은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온 각각이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단기 대여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단기다. 자,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갚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거다라고 했을 땐 단기, 1년 이후에 지나서 우리가 돈을 받거나 갚을 거다라고 한다면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거다,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소모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금, 비품, 임차 보증금, 자, 이런 것들이 자산 항목에 있더라 정도는 그냥 여기에서만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각각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저희가 묶어서요. 자, 매입 채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매입 채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제가 지금 매입 채무라고 썼으니까 어떤 분들은 방금 좀 전에 PPT에서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반대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 반대말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달라요? 위와 아래는 뭐가 다르나요? 여기는 출이고요. 여기는 입이에요. 그렇죠?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거 판매를 했다. 판매를 했으면 내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분이 외상으로 할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외상 매출금이고요. 반대로 제가 뭔가를 사왔어요. 구입을 하면 이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요. 외상이요? 이러고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외상으로 저한테 물건을 판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언젠간 돈을 줘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죠. 근데 얘는 자산이고요. 얘는 부채입니다. 내가 언젠간 돈을 받을 거야. 그래서 자산이고요. 내가 언젠간 돈을 줘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죠. 자, 미지급, 예수금 다른 게 이제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본에서는 저희가 총 5가지의 항목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신 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정도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넘어온 거고요. 손익계산서 항목에는 저희가 어떤 게 있었나요? 수익과 비용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상품 매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이 있는데 저희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상품 매출입니다. 자, 앞으로 분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와 하시게 될 건데, 분계를 할 때 문제에서 매출이 나온다. 그럼 저희는 무조건 상품 매출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수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너무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자,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비용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제가 이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얘기를 했었죠. 급여, 직원한테 급여를 주거나 상여를 주거나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밥을 먹었거나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차량에 기름을 넣었거나 차량을 수리를 했거나 자, 이런 등등등 것들이 모든 비용에 속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끊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대손상각비에서 딱 끊어볼게요. 자, 급여부터 대손상각비까지는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삼각비에서 쫙 끊어서 앞에 급여가 붙어 대손삼각비까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정말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더라. 자, 예를 들면 기부 같은 경우에도 영업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해야겠다 이래서 기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재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만 모아서 제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집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아시는 것들은 암기라는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해를 좀 통해서 계정 과목을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회계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계정 과목 표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전공이 이제 회계거든요. 대학을 딱 가서 회계에 대한 이제 수업 시간에 계정 과목 표를 앞뒤로 이제 글씨키기 한 팔로 된 걸 제가 받았어요. 그걸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 아, 학교를 못 다니겠다. 자퇴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있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시험을 좀 다 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암기를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처음이고 회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냥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한테 암기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아, 모르겠다. 내가 책을 괜히 샀구나. 반품이나 할까? 아직 밑줄도 다 안 그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들 수도 있고 아, 뭐 좀 더 듣다가 포기를 할까?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것일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가 내가 편하다 그러면 암기를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다. 저처럼 뭔가 학교를 때려치고 싶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암기보다는 저와 함께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회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회계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저희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분을 해서 봤고요. 자, 구분을 하면서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더라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부분은요. 회계의 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제가 계정 과목엔 별표 100만 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만 개 치다가 팔이 빠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지만 네, 예쁜 색 형광펜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밑줄도 쳐가면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